만나면 좋은 친구 MBC. 급박한 상황이 닥치거나 놀랐을 때 흔히 간 떨어질 뻔했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간이 떨어질 만큼 위험한 상황은요, 다름 아니라 간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간암은요, 재발과 사망 위험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에는 간암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의 간담치외과의 김주동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간이라는 한자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네. 우리 몸을 방어하는 그런 방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우리 몸을 지켜내기 위해서 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구조와 역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간은 우리 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로서 우상복부의 갈비뼈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다양하고 총괄적인 대사 과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서 간을 인체의 화학 공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거나 몸에 유독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을 분해하고 배설하는 해독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영양분을 축적하고 분해하여 각 장기로 보내는 대사조절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에 필요한 각종 물질 또는 혈액응고인자를 합성하는 기능이 있고요.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왔을 때 그 세균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각종 항체를 생산해서 면역력을 올리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간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대체하는 기술이 없고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장기입니다. 신체 에너지 관리 리더로서 회복 기능이 우수하고 예비 기능이 아주 큽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간 손상이 매우 진행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간암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암이 매우 진행될 때까지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 간의 부피만큼이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의 장기라는 표현이 상당히 또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 간 얘기를 할 때 보통 간 수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간 수치라는 게 실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간 수치를 높이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간 수치라 하는 것은 건강검진 아마 결과지를 받아보셨을 때 예. 아마 영어로 적혀 있는 거라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AST, ALT라는 것이 저희가 보통 말하는 간 수치를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간 효소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간 효소들은 간내 세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간염 바이러스나 또는 알코올과 같은 이러한 간 손상이 발생을 하면 이러한 간 세포가 파괴되어서 이래 혈액내로 유입이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이러한 간 수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예. 간 수치를 높이는 다양한 간 질환이 있겠지만 오늘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간암에 네.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교수님, 간암의 의학적인 정의는 어떻게 내려볼 수 있을까요? 간암은 간에 생기는 모든 악성 종양을 간암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중 간에 일차적으로 생기는 악성 종양을 주로 간암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러한 1차성 간암에는 대표적인 게 발생하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간세포암과 간내단간암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간세포암이 전체 간암의 한 70~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간암이라는 것은 이 간세포암을 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간암은 정상적인 간에서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주로 간질환, 특히 간경변과 같은 위험 인자를 가진 환자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요. 간경화가 있는 경우에 잘 생기기 때문에 간암의 치료가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간암을 제거하더라도 기저질환에 또 생기므로 재발률이 높고 간암의 치료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간 기능이 심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간암의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간과 관련된 상식 중에는요, 비만이나 다음에 음주가 잦을 경우에는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 그 지방간이 또 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지방간 자체는 예. 이제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잘 발전하지 않습니다. 아. 하지만 이 지방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거나 이 지방간을 치료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서 간암은 재발률이 높은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다른 암과 비교해봤을 때 간암의 발생률 그리고 또 생존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간암은 전체 암 발생률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또 성별로 비교해 보면요. 남성의 경우에서는 전체 암 중 5위, 여성의 경우에서는 전체 암 중 7위에 해당됩니다. 아마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음주나 흡연을 더 많이 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간암의 발생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보시면 갈색으로 보이는 것이 간암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 간암은 발생 빈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유는 최근 이제 식생활이나 여러 가지 음주와 같은 어떤 생활 습관이 많이 개선이 되고 또한 최근 B형이나 C형 간염 치료제가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원인 인자들이 제거됨으로 인해서 아마 간암 발생 빈도가 줄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간암은 전체 암 중 폐암 다음으로 사망자 수가 많습니다. 또한 5년 생존 추이를 보면 여전히 폐암과 더불어서 매우 예후가 불량한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5년 생존율이 많이 향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 새로운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아마 이러한 간암이 적극적으로 치료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5년 생존율이 향상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희망적인 소식이긴 합니다만 네. 앞서 폐암과 더불어서 사망률 2위라는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망률이 간암이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아마 이것은 간암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암은 정상적인 간에서 잘 생기지 않고요. 병든 간에서 주로 생깁니다. 그래서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증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적극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가 많아서 적극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또 많고요. 또한 간암 이외에도 동반된 간경변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또 사망하게 됩니다. 또한 암 자체의 성질 및 기저간질환으로 인해서 재발을 잘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간암의 예후가 나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암 발생률, 재발률이 높으니 간암. 암의 발생에는 유전적인 요인, 음주와 같은 환경적인, 습관적인 요인도 있을 텐데요. 네. 간암에 영향을 주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원인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간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은 B형 간염, C형 간염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 과도한 음주로 발생하는 알코올성 간질환, 또는 잘못된 식습관으로 발생하는 비만, 지방간 질환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원인들 중에서 B형 간염 및 C형 간염과 같은 간 질환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간염이나 간경변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간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간암은 이렇게 정상적인 간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간이 손상되면 간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초기에 증상이 나타난다면 좀 의식해서라도 더 조심을 할 텐데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간암이라는 게 초기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대표적인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암이 발생하면 오른쪽 윗배 통증, 왜냐하면 간이 오른쪽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윗배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복부 팽만감이나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하고 체중 감소, 황달, 복수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간암이 발생하더라도 초기에는 대부분 무증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우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간이 부었다, 간이 크다라는 말처럼 우리 신체 장기 중 간을 빗대어 그 사람의 성격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수님, 간이 한번 훼손되거나 손상을 입으면 또 회복하는 것도 더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간은 예비 능력이 좋아서 간 손상이 많이 진행되더라도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손상이 돼서 간이 딱딱해지는 일명 간경화가 발생하면 회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민분들은 간암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간암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담아봤거든요. 화면을 한번 만나보시죠. 자도 피곤하고 얼굴이 까매지면은 간암을 의심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간암에 걸린다고 들었어요. 잠을 자도 피곤하고 얼굴이 갑자기 거무스름해지면 간암을 의심해봐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전에는 술을 한두 잔씩 했는데 5년 전부터는 아예 안 합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은 간에 부담이 되는 약을 안 드시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비타민 B군과 밀크시스를 먹고 있습니다, 평소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 단백질 보조제를 과다하게 먹으면 간 기능이 저하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간은 단백질을 분해 대사하여 영양소로 바꾸는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간에 무리를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간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제 주위에 운동한다고 보충제 드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막 배고프니까 막 벌컥 마시는데 그거 좀 자중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기존에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단백질 보충제를 조금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것도 있군요. 이번에는요, 간암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 주위에요, 20대 때는 술 한 잔도 못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물어보면 몸에 안 맞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회식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만나다 보니까 술 한 잔씩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술 늘었다? 이제 술 좀 마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떤 어르신이 그걸 지적하더라고요. 만약 술이 늘었으면 간에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거다. 간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하는데 이건 아니죠? 네, 사실은 아닙니다. 간이 손상을 받으면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적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간이 안 좋아지면 술이 조금 빨리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술이 늘었다는 그 자체로만 본다면 네. 그로 인해서 많이 드시고 또 오랫동안 드시면 간 손상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완전히 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렇게 술을 잘 못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술을 아예 좀 입에도 안 들려고 몸이 안 받아서 이런 분들은 간이 약해서 그런 거죠. 사실이 아닙니다. 술이 약하냐 강하냐는 간이 좋으냐 나쁘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관해요. 예, 무관합니다. 술이 강하냐 약하냐는 우리 몸에 술을 분해하는 알코올 분해 효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많으냐 적으냐랑 상관이 있는 것이지 그게 간이 좋냐 나쁘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술이 강하다고 해서 술을 많이 드시거나 또는 장기간 드시는 분들이 오히려 간 손상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게 아세트알데하이드인가 뭐 그 물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식 명칭으로 얘기 드리자면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효소라는 건데, 분해 효소. 예, 그게 몸속에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제 술이 강하다, 약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간과는 상관이 없군요. 예,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이렇게 간암은요. 한 7, 80% 정도가 비형 간염에서 유래한다, 시작한다는데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비형 간염이 다른 식구들에게 전염되거나 감염되지는 않는지 좀 걱정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선생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 다행입니다. 비형 간염은 일상생활로 전염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염되는 거예요? 보통 감염된 혈액을 통해서 전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독되지 않는 기구를 통한 시술이라든지 처치, 수혈이나 헌혈 등을 통해서 전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비형 간염에 걸렸는데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혁이랑 반찬 나눠 먹지 말라고 전염된다고 그랬는데 그건 담임선생님의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때 얼마나 외로웠던지. 간 건강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오해와 진실까지 질문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요. 간암이 의심될 때 어떤 검사들을 통해서 진단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암의 진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피검사, 영상검사, 조직검사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주로 피검사 및 영상검사만으로도 충분히 간암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도 진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통해서 간암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특히 앞에서 설명드렸던 간암 고위험군에서는 전형적 영상 소견만으로도 충분히 간암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간암 고위험군 환자들은 정기적인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1cm 이상의 결절이 초음파를 통해서 발견된 경우에서는 저희가 CT 및 MRI를 1차 영상검사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CT와 MRI를 통해서 간암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험이 아닌 경우 또는 진단이 애매모호하거나 조직학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조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영상 소견만으로도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조직 검사가 가장 확실한 진단 방법이 그렇죠. 아닐까 생각이 예. 드는데요. 대장이나 위, 폐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적인 방법으로 조직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 이 간암의 경우에는 조직 검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간암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간암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요. 가느다란 바늘을 간암에 찔러 넣어서 조직을 채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간암에 있어서 조직 검사를 다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암의 위치가 좋지 못한 경우 또는 간 경변증이 심해서 출혈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저희가 간 조직 검사를 시행하지 못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간암 진단을 위한 다양한 검사 방법들을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간암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 간암은요, 치료 목적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뉘어진다고 하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료 원칙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간암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지 또는 치료 후에도 남은 간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종양의 크기, 개수, 위치, 혈관 침범 전이 유무와 같은 종양 성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요. 또한 기저 간 기능 상태나 나이, 다른 질환, 동반 유무와 같은 전신 상태를 고려하여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간암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암의 근치적 치료인데요. 종양 제거 완치 목표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간절제, 간이식, 고주파 열치료와 같은 국소요법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근치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서는 진행을 막고 간 기능을 보호하고 또한 생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간암의 고식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 경동맥 화학색전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가 있겠습니다. 최근 수술 술기 및 수술 전후 관리의 향상으로 인해서 성적이 매우 향상이 되었습니다. 간절제술은 간 기능이 충분한 경우 간에 국한된
단일 암종 환자에서 1차적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종양에서 간절제술을 시행하면 예후가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혈관 침윤이 없는 크기가 큰 간암의 같은 경우에서도 비수술적 치료보다 결과가 양호하기 때문에 수술적 절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 질환 및 간 변변증으로 인해서 전체 간암 환자의 10에서 20% 정도만 간절제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암 자체의 성질과 기저 간 질환으로 인해서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5년 뒤 재발률이 한 50%로 다른 암들에 비해서 꽤 높은 편입니다. 저희 외래에 저희가 이제 간암 환자가 오셔서 간절제술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저희는 간암의 진행 정도와 예비 간 기능을 고려해서 수술 가능성 및 수술 범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간이 크고 간 기능이 충분히 보존되어 있으면 간을 크게 자르지만 간암이 작고 간 기능이 좋지 못하다면 이런 부분 절제술을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수술 후 성적은 생존율은 한 5년 뒤 한 50에서 60%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간절제술은 여전히 간암 치료에 있어서 다른 치료보다 치료 효과가 월등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절제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사진에 보시다시피 배에 큰 상처를 내면서 개복 간절제술을 시행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사진에 보시다시피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서 복강경 간절제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개의 구멍을 사용해서 개복하지 않고 기구들을 이용해서 시행하다 보니 절개 부위가 매우 작습니다. 이로 인해서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고 입원 기간이 짧습니다. 또한 사회생활로의 복귀가 빠릅니다. 최근 이러한 복강경 수술도 많이 발전을 해서 개복 수술과 비교해서 수술 시간도 차이가 거의 없고요. 수술 후 합병증이나 생존율, 재발률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 복강경 간절제술은 복강경 영상 장비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저희 TV에서 나오다시피 4K라는 거, 영화도 왜 3D 이런 안경을 끼고 수술을 하거든요. 또는 이제 간은 우측 상복부에 깊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복강경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간암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구부러지는 카메라가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그러한 부위까지 쉽게 저희가 도달해서 수술을 용이하게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들의 개발로 인해서 과거 개복 수술만 시행했던 대량 간절제, 간절제술 이후 간내 재발암에 대한 2차 절제에 대해서도 점차 복강경 수술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잠시 본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강경 기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러한 특수약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술 전에 이러한 특수약물을 환자한테 주입을 하게 되면요. 저희가 복강경 수술을 할 때 특수 카메라를 사용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촬영을 하게 되시면 이게 파란색 보이시죠? 네네. 파랗게 보이는 게 이게 특수약물이 암에 침착이 되는데요. 이런 특수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암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구부러진 카메라와 3D 영상을 통해서 매우 확대되고 선명한 영상을 통해서 수술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간이식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식 수술은 말기 간질환 또는 간세포암 등 간질환에 대한 치료법으로 정상인의 간을 수술적으로 적출하여 대상 환자에게 옮겨 붙여 간이 기능하게끔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렇듯 병든 간을 환자의 몸에서 제거를 하고요. 뇌사자 간을 적출하여 이식을 하는 뇌사자 간이식 또는 생체 공여자의 간의 일부를 적출하여 이식을 하는 생체 간이식 수술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간이식 수술은 간암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기저 간질환도
동시에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간경화가 심한 비교적 조기암에서 치료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보통 직경이 5cm 이하인 단일 간암 또는 개수가 3개 이하이면서 각 암의 직경이 3cm 이하인 다발성 간암, 그리고 간회전이나 혈관 침범이 없는 비교적 조기암에서 간이식 수술을 시행하면 그 성적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런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이렇게 심한 암의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치료 전략을 통해서 간이식 수술 성적을 많이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식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식 전문가와 상의 후에 간이식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기저 간 질환도 동시에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절제술보다 간이식 수술이 성적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저희가 국소치료술, 고주파 열치료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보통 직경 3cm 이하의 단일 간암에서 근치적 치료법으로 적용하게 되고요. 직경 2cm 이하의 간암인 경우에서는 간절제술과 효과가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간암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고주파를 발생하는 가느다란 침을 간암에 찔러서 고주파를 발생하게 하고 그 발생된 고주파로 간암을 태우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간암의 위치나 주요 혈관 및 주위 인접 장기와의 관계에 따라서 이 시술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실제 저희 병원에서 시술한 예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한 2.5cm 정도 되는 간위엽에 위치한 간암이 있습니다. 고주파 열치료를 통해서 깨끗하게 제거가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아까 전 설명드렸다시피 크기가 작은 단일 간암과 같은 경우에서는 간절제술과 비슷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수술 방법들은 이제 암을 제거하기 위한 근치적인 수술인 건데요. 근데 사실 고령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동반 질환도 많고 그런 회복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런 근치적 수술이 가능하냐고 우려하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후가 괜찮은 편인가요? 고령이다 하더라도 근치적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만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고요. 수술 전 정밀 검사 및 협진을 통해서 저희가 수술 전후 위험도나 마취 위험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통해서 위험도가 높지 않다면 충분히 근치적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여러 가지 수술법 가운데 이식 수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장기 이식을 위한 적합한 공예자를 찾기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또 가족들이 직접 또 나서기도 하는데요. 이런 장기 이식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도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지만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잠시 언급드렸던 간암의 위험 인자와 비슷한데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또는 지방간과 같은 기저 간 질환이 없이 간이 건강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를 통해서 혈관 기형이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간 크기가 충분해야 합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암 중 사망률 2위를 나타내는 간암. 오늘 수술 환자는 정밀 검사 결과 간세포암, 즉 간암이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가 결정됐다. 오늘 수술하시는 환자분은 52세 여자 환자로 건강검진에서 시행한 초음파상 간 종괴가 발견돼서 내원하셨습니다. 간 자엽에 10cm가 넘는 큰 종괴가 있었으며 우측에도 또한 종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측에 있는 간 종괴는 저희가 며칠 전에 고주파 열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했고요. 오늘 수술은 간 자엽에 위치한 10cm가 넘는 큰 간암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간암 수술 치료 방식에는 개복 수술을 비롯해 복강경, 로봇 등 다양한 수술 방식이 활용되고 있지만 오늘 수술 환자의 경우 개복 후 병변 부위를 제거하는 개복적 간 절제술이 시행된다.
이 환자의 같은 경우에서는 큰 혈관과 인접해 있고 간암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대정맥과의 침윤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성 및 치료 효과를 고려해서 개복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수술 전 검사 방식과 수술 기법의 발전으로 환자의 병기별 상태에 따른 정확한 치료 계획을 수립한 후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고 있어 간암 수술 후 생존율과 예후 또한 좋은 편이다. 다행히 환자분이 큰 혈관까지는 암이 침범하지 않아서 완벽하게 간암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은 저희가 수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색전술이나 고주파열 치료와 같은 다른 치료를 하는 경우보다는 예후가 훨씬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간. 평소 위험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야 간 건강을 조기에 지킬 수 있다. 괜찮으셨죠? 오늘 운동 많이 하셨어요? 네, 어제보다는 훨씬 더. 물 드시고 뭐 배 아프시거나 울렁거리시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 수술 직후에 제일 많이 묻는 거는 제가 수술로서 암이 다 잘 제거됐나요?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수술하고 나서 이제 보호자분들한테는 결과라든지 이런 걸 다 말씀을 드리는데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정신이 없으니까 본인들은 모르시거든요. 정신이 좀 돌아오시고 제 상태가 좋아지시면 본인 몸이니까 암이 제대로 잘 제거됐는지 본인은 수술이 잘 됐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수술 잘 됐다고 앞으로는 오래 사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큰 수술인데 이렇게 회복이 빨라서 정말로 기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제 뭐 물도 잘 드시고 가스도 나오고 오늘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도 다 좋으시더라고요. 불규칙한 식습관과 비만, 특히 지나친 음주는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주요 요인이므로 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개선과 철저한 금주가 필수다. 네, 간암 환자 사례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네. 간암 환자분들 중에 간 기능이 많이 떨어졌거나 혹은 그 암의 위치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 어렵다고 교수님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좀 어떤 치료법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 대표적인 예로 경동맥 화학 색전술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동맥 화학 색전술은 암세포를 먹여 살리는 동맥에 항암제를 주입하고 색전 물질로 혈관을 막아서 간암 괴사를 유발해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이제 다발성 간암 치료에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크기가 작은 간암에서는 근치적 치료만큼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여기 그림에서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사타구니 동맥을 통해서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습니다. 그 관을 통해서 간을 먹여 살리는 동맥을 찾게 되고요. 그 동맥을 찾아서 항암제가 섞인 조영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조영제를 삽입하게 됩니다. 삽입하고 색전 물질을 넣어서 간암을 먹여 살리는 영양동맥을 차단해서 간암의 괴사를 유도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시행된 실제 사례입니다. 여기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항암제가 들어있는 물질이 간암에 잘 침착이 되어 있고요.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왼쪽 빨간 이렇게 원안에 있는 이 간암이 완전하게 치료되는 사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치료로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시술 방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항암제가 들어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방사선 동위원소가 포함된 미세구를 간암의 영양동맥으로 주입하여 방사선을 암에 노출시켜서 치료하는 일종의 체내 방사선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방사선을 간암에 직접 노출시키기 때문에 화학 색전술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합병증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학 색전술과 비교해서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고령의 환자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화학 색전술처럼 사타구니 동맥에 똑같이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어서 간암을 먹여 살리는 혈관을 찾고 거기에 방사선 동위원소가 포함된 미세구를 간암에 주입하여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5cm 이상의 간암에서도 박산선 색전술을 이용하게 되면 간절제술과 비슷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화학제 색전술은 항암제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이용하고 방사선 색전술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미세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시술 방법은 거의 비슷한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치료 비용이 아직 조금 많이 비쌉니다. 또한 방사선 방출 미세구가 다른 데로 흘러나가게 되면 합병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검사라는 복잡한 치료 과정을 좀 겪어야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통증이 적고 큰 종양에서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간절제술, 간이식, 국소치료 및 간동맥 화학색전술 효과가 어려운 환자에서 주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간 부피의 3분의 1 이하일 때 안전하게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간문맥을 침범한 간암 또는 뼈, 폐, 임파선과 같이 간의 전이 치료 시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장비를 통해서 간암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간 손상을 줄이면서 간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전신항암요법이 있습니다. 이 전신항암요법은 임파절 전이, 간문맥 침범, 간외 전이로 인해서 국소치료 적용이 어렵거나 다른 치료법 사용에도 반응 없이 재발하거나 진행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 면역 표적 항암제가 개발이 되어서 간암에서도 상당한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표적 치료제는 암세포 혈관 증식에 관여하는 특정 단백질 유전자 변화를 표적하여 암 성장 발생을 억제하게 되는데요. 이런 렘바티닙, 소라페닙, 레고라페닙과 같은 표적 치료제가 있고요. 또한 면역 항암제라 그래서 직접 간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를 강화하여 자체적으로 암을 이기는 신체 환경을 만드는 면역 항암제 요법도 있습니다. 최근 표적 치료제 및 면역 치료와 같은 병암 요법을 통해서 간암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암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간암 역시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그래서 병기가 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교수님. 간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병기 구분을 하고 또 그 병기마다 치료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간암은 크기, 개수 또는 혈관 및 담도 침범 또는 간의 전이 여부에 따라서 병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병기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양한데요. 주로 초기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이제 간절제술, 간이식 수술, 고주파 열치료와 같은 근치적 치료를 주로 하게 되고요. 병기가 진행하게 되면 주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경동맥 화학색전술과 방사선 치료, 전신항암요법을 주로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저희가 70대 여성분 그리고 50대 여성분 이 간암 환자 사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직접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두 분의 환자를 제가 소개시키는 이유는 이 간암의 치료가 한 가지만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증례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75세 여성분이시고요. 이제 비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로 인해서 여기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런 암이 발생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환자분이 전신 상태가 조금 좋지를 못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적 절제보다는 이렇게 화학색전술을 이용해서 1차 치료를 하고 잘 지내셨는데요. 이러한 치료를 하고 나서 1년 뒤에 간 좌측에 동그라미에 보이는 1.5cm 정도 되는 간암이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학제 진료를 했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색전술이나 고주파 열치료는 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수술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사진을 보시다시피 복강경 간절제술을 통해서 완벽하게 제거하시고요. 지금 현재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또한 두 번째 환자분에 대해서 제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52세 여성 환자로 비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로 또한 간암이 발생하는 경우이십니다. 이분은 본인이 비형 간염 보균자인 걸 모르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통이 발생해서 검사를 받게 돼서 비형 간염을 진단을 받으셨고요. 이미 아까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서는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간 좌엽에 아주 큰 암이 있었고요. 또한 우측 안에 작은 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절제술만으로는 다 제거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처음에는 간 우측에 있는 작은 암에 대해서는 고주파 열 치료를 통해서 먼저 치료를 했고요. 그 치료를 하고 나서 환자분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수술을 통해서 아주 큰 간 좌엽에 위치한 간암을 완벽하게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실제 환자 사례들도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수술을 받고 나면 보통 어느 정도의 회복 기간을 거친 후에야 정상적인 어떤 생활이 가능한지도 궁금한데요. 환자의 나이, 기존 간 질환 정도 또는 간절제술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뭐 회복 기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술하시고 나서 2, 3주 정도가 지나시면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또한 2, 3개월 정도 지나시면 직장생활도 가능하시고요. 보통 3개월 정도 지나면 수영이나 등산과 같은 약간 강한 운동들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기 진단과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예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재발이 잦다는 이 간암, 또 사망률이 높다는 이 간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예방법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간암은 정상적인 간에서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병든 간에서만 발생하고 따라서 간암은 원인이 분명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이 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이 원인이 생긴 경우에는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형 간염에 의한 간암이 가장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비형 간염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만약 비형 간염이나 또는 항체가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본인이 비형 간염 보균자신지 혹은 간염 항체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요. 만약 비형 간염 항체가 없으시면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혈액을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침습 시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소독이 안 된 침 시술이나 또는 문신 같은 것들은 당연히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흡연은 모든 암의 근원이기 때문에 특히 기저 간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금연을 무조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술은 간에 큰 무리를 주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는 피하고 음주를 하시게 되면 2, 3일 정도는 금주를 하셔서 간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만나 뵈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입니다. 누가 이걸 하니까 좋더라. 누가 이걸 하니까 간에 좋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환자분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귀가 얇아지는 게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건강보조식품은 드시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지방간을 오래 방치하게 되면 심각한 간 손상이나 간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고단백, 신선한 채소, 과일 섭취 등 균형 잡힌 식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간암은 발견되는 당시에 매우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 질환이 있거나 원인 인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6개월 간격으로 혈액 검사나 간 초음파를 시행하여 간암을 조기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효과적인 간암 치료를 위해서 다학제 통합 진료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방사선 종양학과, 병리과 교수님들과 환자분에 대한 어떤 상태에 암의 상태를 확인해서 여러 가지 토의를 통해서 이 환자분에 맞는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치료한 경우,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훨씬 성적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간암 치료는 다학제 접근을 통해서 치료하면 훨씬 효과적이니까 그러한 치료법이 있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암은 전조 증상이 있지만 간암은 그 전조 증상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간암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최근 간암 말기로 진단받은 5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이요, 듣기로는 간암의 치료법 중 간이식이 암 재발률을 가장 낮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이식 수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얼핏 혈액형이 다르면 간이식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간이식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내거든요. 본인은 A형이고요. 아내는 AB형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간이식이 가능한지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불가능한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과거에는 이러한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왜 불가능하냐 그러면 남편분의 혈액에 아내분의 간을 공격할 수 있는 소위 혈액형 항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간이식이 불가능했습니다. 아예 시도도 안 했다는 거. 예,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항체를 없앨 수 있는 약물이 개발이 되었고요. 오, 그래요? 또 그리고 이 항체를 걸러줄 수 있는 혈장 교환술이 개발이 되어서 안전하게 간이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이식 이런 이야기를 나올 때마다 혈액형은 조금 상관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이제는 혈액형에 관계없이 간이식을 시행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데요. 이번 사연은요, 간암으로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건강 보조제 같은 영양제도 좀 챙겨 먹어보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간암 환자는 영양제 챙겨 먹는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던 모양입니다. 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막 주위에서 만류를 하는 모양이에요. 간암 환자는 비타민C나 철분 같은 그 영양제를 복용하면 안 되는지 선생님의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두 개가 좀 다릅니다. 달라요? 네. 비타민C는 기본적으로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항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암 수술을 받았던 환자에게는 충분히 좀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철분을 과다 복용하게 되면 이 철분이 간에 침착하게 돼서 심각한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영양제 안에 철분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복합 비타민 뭐 이러고 복합 영양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특히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과다 복용하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최근 간암 절제술을 받은 6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수술 후에 빠른 회복을 위해서 단백질과 채소 등 골고루 영양 섭취하려고 노력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사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소간, 천엽, 생고기, 소위 뭐 뭉티기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런 날 것을 먹는 게 간암 수술 후에 좋은지 아니면 당분간 먹지 말아야 하는 건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 것들은 드시게 되면 기생충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기생충 질환인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서는 심각한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암 수술을 했다면 생거, 날 것은 아예 좀 멀리하는 게 좋겠군요. 예. 네, TV 메디컬 약속 오늘은요, 소리 없이 찾아오는 무서운 병, 간암의 진단과 치료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오늘 강연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신다면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간암은 정상적인 간에서 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주로 원인 인자가 있는 경우 그 원인 인자로 인해서 간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간암이 잘 생깁니다. 따라서 간암은 이러한 원인 인자를 치료하거나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서는 혈액검사 및 초음파 검사 등 정기적인 검사를 시행해서 조기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종양 성질과 기저 간질환으로 인해서 치료 결정이 매우 어려운 암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동반된 간염이나 간경병 치료 방법이 많이 좋아졌고요. 또한 간암 치료의 무기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즉
수술 술기 및 성적이 많이 향상이 되었고요. 또한 새로운 항암제가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풍부한 치료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진료를 많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네. 이로 인해서 또한 치료 성적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간암이 발생하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치료에도 충분히 희망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보다는 일단 예방이겠죠. 네. 예, 예방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요. 1년에 2번 2가지 검사를 빠뜨리지 마시라고 합니다. 바로 정기 검진 가운데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의학적 근거 없는 민간요법 절대 따르지 마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간 건강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 전해주셨죠? 네. 간담체외과의 김주동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과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학도 좋아했고 과학도 좋아했고 아마 2학년 말 땐가 되게 유명한 의학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종합병원이라고 그 드라마를 보고 나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참 좋아 보인다. 보람을 느낄 수 있겠다. 그래서 고3 올라가면서 진로를 좀 바꾸게 됐습니다. 간 질환이 있었을 때 간암이 발생을 잘 하고요. 특히 간이 딱딱해지면 간암이 잘 생깁니다. 아시다시피 간이 딱딱해지면 이제 회복을 못 하는데요. 이러한 간이 딱딱해진 경우에서도 돌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한번 개발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이제 쭉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딱딱해지는 거를 이제 섬유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간의 섬유화를 예방하거나 혹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